남북 적대 정식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인천 강변동제 공동 대표를 맡은 이상으로 하는데요. 원래 이 행사는 민천동제가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오고 있었고, 이번에 제3회 세미나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느끼는 거고, 많은 평화통일단체에서 지금 첨예의 과제로 지금 토론회니 여러 행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3월 조선인 헌법을 개정하여 이국가의 그 선언을 그야말로 법제화 공식화했다는 데 따르는 충격일 것입니다. 민찬 동제도 이것을 세미나의 주제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 국가에는 일부에서 다 발제되고 토론된 바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2부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 급속한 과제로 떠오르는 바로 두 개 상대방의 국호를 불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최근 비근한 사례가 뭐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지만 평양에 여자 축구팀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호 문제로 국호를 부르지 않으니 가버리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국호 문제는 사실 차원이 몇 차원이 있을 겁니다.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 그 위에 또 국제적 관계가 있겠고, 남북 정부 간의 관계가 있겠고, 또는 남북의 이런 민간 평화 통일단체가 상대방한테 부르니까 있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공개 성명을 낼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있겠고, 또 우리들이 흔히 일상의 친구들끼리 앉아서 너 이북에서 왔니? 너 북한 사람이냐? 이런 평상적인 단어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할 텐데, 지금 이 국호의 문제는 정부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제 이 국호를 불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많은 차는 아니지만 그 공자의 정명문이라는 게 있고, 뭐 그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면 우리가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다가 화해하지 않고 김씨를 갖다가 자꾸 이씨로 부르면, 야 김씨인데 이씨 이리 와, 그럼 말을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표현대로 바늘구멍 놓는데 말을 해야겠다는데 자꾸 다른 이름을. 근데 그 이씨에는 김씨인데 이씨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정통적인 정부고, 저 북쪽은 우리 옛날에 그 말하자면 그 겹방살이, 그 더부살이 아니냐. 근데 우리 흔히 그 요새 언어가 인플루엔서에서 뭐 김씨 이씨 하면 낮춰 부르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이씨를 부른다는 거죠. 그런 기분으로 조선이라고 안 하고 북한이니 북측이니, 북측은 정부가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국호를 논란이 있을 줄 알면서 그 토론의 주제를 걸었고, 아까 일부 토론에 어쩔 수 없이 연장이 되는데 심각하게 문제를 신 선생님 제기해 주셨는데, 영구분단 아니냐 국호까지 그러는데, 우리 민창환 동지의 그 세미나 취지가 사실 뒤에 이국호지만 그림에 숨어 있습니다. 태극 문양을 돈 따서 배경을 했다는 걸 아실 거고, 색깔을 살짝 뺀 거는 그 어느 단어를 하이라이트 하려고 했지만 너무 빨갛면 또 빨갱이라고, 우리 파란 쪽은 너무 미국에 잡혔으니까 미국 물 좀 빼자 해서 색깔을 좀 줄였습니다. 빨간 그리고 파란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태극 문양 아니겠어요. 또 하는 철학, 동양 철학에는 우리 민족의 철학인데, 음양이 음과 양 아닙니까? 태극이 음과 양은 서로 극도로 상극 대립 아닙니까? 근데 왜 대립을 해요? 뭐 서양의 변증법은 굉장히 하수의 논리인데, 태극기 논리는 궁극적으로 통합을 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음을 음이라고 부르고 양을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국거론입니다. 서대 길었고 당부시키는 부분은 오늘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씩만 5분에 10분 사이로 해주면 다른 분들의 토론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2부는 1부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1부와 연결되겠지만, 사전에 기획하는 우리 민천항은 송문화 공동대표에서 굉장히 수고해줘서 총 27개 단체의 사전 교육이 다 있었고, 이 용어 선택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 토론자들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모셨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이 다른 건 있어도 전체 취지에 동감하셨다고 보고 27개 단체 입장은 먼저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발전은 맨 뒤 55페이지 6페이지부터 내일 3시 세종대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갔는데 공동 기자 합의한 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이 단체들의 입장을 대강하고 그리고 오늘로서는 우리가 한국과 조선 사이에 서로가 정명을 부르자는 이런 논의의 실발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하신 토론을 해주시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이 이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본인의 개인 생각을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유토론이라는 순서인데 그야말로 물론 사전에 교섭이 됐지만 자유롭게 전체주의 생각 없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건데 두 분 자유토론자를 모셨는데 먼저 소개가 각별합니다. 먼저 이시현 동국대 북한학과 대학생 대학생은 일부러 우리가 젊은 세대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모셨고 김기현 세종대 교수 모셨는데 소개가 있군요. 우리 민창 동지의 작고한 민창 동지의 자제분 되는 분이라서 또 각별히 한번 젊은 세대를 모셔봤습니다. 예, 먼저 이시현 우리 토론자부터.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해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시현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때까지 썼던 논문들 중에 남북관계와 연동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일상 언어로 옮겨왔습니다. 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간의 2018년도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생각할 때 핵무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해법 또한 비핵화 같은 그런 의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 다시 말해서 포라든지 전차라든지 소총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재래식 전력과 관련된 어떤 위험을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이때까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면 포격전과 같은 재래식 후지전의 양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협력이 일어날 때 군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들어갔을 때 군사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민일보에서 중국의 매체에서 시진핑의 언어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군사협력이 되는 주요 테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핵을 가진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핵과 관련된 것을 확산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뭔가 교류협력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간의 군사협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한 이후에 접경 지역에서 북한이 그 내에 있는 긴장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긴장도를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충돌 양상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그것은 어떤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보다는 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래식 포격전의 양산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비핵화 의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재래식 전력을 표적화한 타겟팅했던 그런 2018년도에 우리가 체결해 보았던 그 길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보고된 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왜 이거를 복원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평화의 수행성 측면입니다. 저희가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정으로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북한이 모든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성의 측면에서 평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바로 직후에 우리가 어떤 확성기를 중단했을 때 북한이 어떤 특별한 말 없이 확성기를 중단했던 그런 경험을 해본 것처럼 저희가 군사합의 복원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번 실시해 보았을 때 북한의 반응이 어떠하고 어떻게 호응하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원웨이 게임이 아닙니다. 투웨이 게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이야기고 상대방이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의 이익체계, 북한이 외교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와 실리입니다. 자신들의 부채가 어떤 식으로 보존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로는 나한테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이익이 무엇일까 인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외부적으로 인식할 때는 어떤 이해관계를 별로 따지지 않고 뭔가 과격하고 불량국가이고 그런 것처럼 뭔가 외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때까지 북한이 발신해왔던 어떤 대외 담론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자신들도 평화를 원한다. 2024년도 초반에 남북 간의 어떤 한반도에서의 전쟁설이 제기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북한이 말했던 언어를 잘 뜯어보면 무조건 전쟁을 하자, 우리 싸우자 라기보다는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겠다,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의 어떤 그 길을 열어나갈 때 그리고 뭔가 이 구역 군사합의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북한한테 주장할 때 이것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주입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하셨었고 또 그리고 광복절 지난 년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어떤 진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재래식 군축 그리고 어떤 교육 군사 비핵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육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 한번 시민사회도 그리고 우리 국가도 한번 재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창적인 최우선 과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네, 아주 시간도 잘 지켜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자유토론 김기현 세종대 교수님 발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현입니다. 저 오늘 아까 전에 하셨던 토론에서 많이 배웠고요. 또 말씀하신 거 보면서 이제 많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익히게 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로서는 일단은 좀 정책을 수용하는 수용자로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점에서 하나 관점을 가져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담론들을 주도하신 어르신들 외에 조금 더 젊은 세대로서 30대, 40대 혹은 더 밑으로 이제 20대나 10대들은 이제 한반도의 미래가 되는 주역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보자는 그런 다른 관점에 대한 제기로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배우면서 더 생각하게 된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뒤에 하도록 하고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일단은 제가 준비한 그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그 다음에 좀 덧붙일 부분들 붙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마 오해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맨 뒤에 써놓으신 그 성명에 대한 내용들은 저도 이제 오늘 와서 잘 보고 숙지를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추진하시는 이 코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그 전체적인 방향이나 철학에 저도 동의를 하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린 내용들도 있을 텐데 좀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심리학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은데요. 일부 토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정책과 법률, 헌법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향하는 바는 시민과 국민들의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국가로 부르는 문제, 이것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모두 좋은데 여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긍정적인 참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이런 미시적 접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나오신 그 발언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시민적 책임감, 통일에 대한 효능감, 희망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명칭의 변화가 더 희망을 주는 것인가, 통일을 하자라는 단문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헌법과 법률 개정 등이 이슈화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것이 뭐 프레이밍화도 되고 막 다뤄지면서 온갖 담론들이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본질이 호도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용어들을 뭐 다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용어들의 문제들이나 이 정책 제안이나 헌법 개정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 때 충분히 아까 그런 말씀 나누신 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2부에서 다루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좀 방점이 많이 찍혀서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대효과보다는 역효과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국 체제와 우리가 이국가로 이제 명칭을 할 경우에 이것이 뭐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혹은 남한 사회의 이념 갈등을 이것이 감소시킬 것인가. 이 담론이 본격화됐을 때 이제 국민들이 통일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낄 것인가, 바람직한 목표를 인식하게 될 것인가 해서 좀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지점인데요. 일단 MZ 세대 당사자이자 연구자로서 이제 제가 해당 부분을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그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세대부터는 윤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동체 의식도 떨어지고 실제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 경제 위기, 금융 위기, 2010년대 금융 위기, 그리고 지금 AI로 대체되고 있는 취업이나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시민들의 의식은 파편화되고 있고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어서 사실 이 통일 담론을 제가 이 담론을 가지고서 이제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할 때, 혹은 연구자들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이거 자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관심 없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주된 과제는 그 전에 민청학년 세대나 민주화운동 세대에게 그 아까 일부에서 발표하셨듯이 남북 분단 체제를 이용하는 계엄과 뭐 비상 통치 체제로 하는 독재 세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사실 좀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로 인한 물론 이 분단 현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이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도 우리들의 시대적 과제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가 있을까가 과제인 되게 파편화된 개인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아웃데이티드된 어젠다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효과는 해당 세대에게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게 어떤 효과를 미칠까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3-2에서 이제 심리학자이자 정책학 전공자로서 이제 주로 정치나 국제정치적 관점 또 뭐 헌법적 관점, 뭐 법률적 관점에 대해 존중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우리가 공동 발표를 했을 때 미디어에서 이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책 수용자와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결국 바라는 방향이 이제 그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잘못된 인식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들을 잘 극복하면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아주 미세한 조정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1분 정도만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많이 배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동의의 의미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시민 참여를 촉진시켜서 이 담론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의회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매우 찬성합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까 김경민 먼저는 김경민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론이 모두 안정된 분단 상태를 먼저 구축하고 추후에 안정된 상태에서 평화를 추구했다는 이 주장이다라고 자기는 이해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김경민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분단 상태가 안정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MZ세대가 통일을 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안정된 분단 상태를 우리가 구축을 할 때 이것이 오히려 분단 세력의 봉쇄와 단절을 위한 핑계와 면죄부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 문제의식 역시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중심의 동북아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법률을 개정하고 뭐 헌법 개정을 했다고 해서 이런 단원들이 조금 더 탄력을 얻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역시 이것을 되게 어떤 큰 남한에서의 헌법 개정과 같은 정도의 정책적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교적 수사에 준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는 이런 어떤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키겠다는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한 의사 표현으로 보이지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남북한의 체제를 우리가 체질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통일을 우리는 포기했고 우리는 두 국가로 살겠다라고 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지는 않아서 북한으로서 그냥 미국의 동아시아 갈등이나 침략 가능성을 보고 이를 경계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 담론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제가 아까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역효과들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사회 담론적으로 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심리적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이 담론을 통해서 시민적 참여나 시민 간의 어떤 이 남북 분단 체제와 지금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찬성하고 그것에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이 움직임에 잘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평화통일단체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일면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말하자면 시민 발언대 같은 분위기로 자유토론의 순서를 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론의 순서인데요. 이것은 미리 사실 다 원고를 준비하셨지만 사전 교감이 다 있었습니다.